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저는 일일 사장을 맡은 신인규 사장이고요. 오늘 한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다들 이렇게 좀 연휴 잘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분씩 제가 소개를 드리면 좀 이렇게 연휴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제 왼쪽에 계시는 우리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근황이 어떠신지? 네, 저는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고향은 경북 영천이고요. 또 저희 집에서 경주가 가까워가지고 명절 때 애들 데리고 경주에 가서 저기 무엇이죠? 첨성대도 보고 대능원도 보고 그다음에 월정교라고 요즘 경주에 명물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달 뜨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좋은 걸 많이 보고 오셨네요. 예, 달 보고 기원했습니다. 내년 추석에는 저기 윤석열 대통령 안 계셨으면 좋겠다. 예, 매우 정치적인 추석이었군요. 각자의 바람이 잘 이루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은근히 바라는 네, 건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중립을 지키는 사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제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의 지역위원장 남영희입니다. 아우, 지역구 이름이 기네요, 그죠? 그렇죠. 동구하고 예. 미추홀구가 같이 섞여 있는데 저희 지역은 미추홀구 을 지역만 해당되고요. 저의 연휴는 일의 연장이죠. 쉬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드리고 찾아뵙고 만나고 전화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롯이 연휴라고 해서 명절이라고 해서 쉬어본 지가 한 10년 전은 되는 것 같아요.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명절 고향 갔다 왔다? 정말 배부르구나. 부럽다. 흡숙해지셨어. 진짜 명절 지나고 바쁘게 흡숙해졌어, 보냈습니다. 사람이. 이럴 아니, 때가 여기 더 바빠요. 이 위원장님은 이제 지역 위원장이시니까 이제 맞습니다. 더 네. 지역을 또 살펴야 돼서 상당히 바쁘시게 네. 다니신 것 같고,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경제의 쌍두마차입니다. 네. 경제에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먼저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들은 해외로 보냈고 해외로요? 저는 스픽스 방송 때문에 못 갔습니다. 아. 경제 분석 많이들 봐주세요. 네. 네, 우리 경제 분석에 요즘 진짜 스픽스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이셨고, 이제 마지막에 스타는 마지막에 아니요.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때 우리 네. 박시동의 경제 본색에 출연해서 이제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 아무튼 그 4일 동안은 고속통역 면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제 지금은 오늘은 안 되지만 이제 연휴 동안 돈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면 6시 반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조조 할인제 20% 되니까 그걸 꾸준히 하면 연휴 때 좀 과잉에 쓴 돈을 좀 보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렸었죠. 꿀팁을 다 전해주셨네요. 6시 반 전에,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6시 반 전에 버스 지하철 타시면 20% 요금이 할인됩니다. 서울 수도권만.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확산을 촉구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아침 7시 안에 이용하면 적용해달라는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요금이 10월달 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쉬셨고요? 잠을 자도 끝이 없더군요. 자도. 대신 도적을 봤습니다. 화제 넷플릭스 드라마 도적. 다시 한번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해 만행에 분노하면서 요즘 도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도적. 깨알 홍보까지 네.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저희가 명절 연휴에 사실 그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이 정치 얘기 이런 것도 하면 또 싸움이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면서 저희 왁자지껄을 시청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장 이제 핫한 게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인데, 지금 이 판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우리 박진영 교수님께 지금 이 진교훈, 김태우 전체적인 총평 좀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원래 이 구청장이라는 게 지역의 생활형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태호 씨를 사면시켜주고 또 그분이 공천 받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명운이 걸린 선거로 변질돼 버렸어요. 자충수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도 강서구에 한 15년 살았었거든요. 15년이나? 네, 15년 정도 살았었는데 웬만해서는 국민의힘 계열이 이기기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좀 이렇게 한번 판세를 네. 쭉 지역도 많이 이제 인천 또 관리하셨으니까 요 강서 쪽은 지금 좀 민심 풍향이 좀 어떤 걸로 제가 보십니까? 우리 박진영 교수만큼 이쪽 강서와 인연이 깊죠. 전 항공사 승무원인 시절에 오. 이미 이곳 저 발산동, 내발산동에서 자취 생활을 했었고요. 신혼생활도 12단지 공항동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 옮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강서 전문이시 제가 여기 공항 항공사 직원도 많고 얼마 전 작년까지 제가 한국공항공사 비상임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거 캠프에 직접 방문을 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이렇게 연결도 시켜드리고 한 바퀴 쫙 그 강서구를 돌면서 전체 실제 상황들을 좀 둘러봤어요. 네. 저희가 언론에 나오고 주변에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선거 운동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제가 보기에 선거 투표율 최소한 한 4~5%는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지금 그게 이제 초입이긴 합니다. 선거 운동 기간. 그렇긴 한데 이 현수막 선점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전체 판세에서 우리 박진영 교수님 말씀처럼 강서구는 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좀 더 절박하게 선거 운동에 임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약간 풀어지는 그런 거. 우려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던 게 전체 큰 틀에서 한 바퀴 돌고 골목도 다 돌아보니까 저희가 그 현수막 선점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밀렸어요. 아하. 그리고 그 대로변에 그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죠. 네. 그분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곳이 먼 땡 건설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들이 믿는 거는 힘 있는 구청장이라고 해서 현재 여권 그리고 대통령 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느껴지는 힘이 어쨌든 기세 싸움에서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깊이 골목골목 스며들어서 좀 더 높은 투표율을 쪽발해내고 네. 그다음 또 어쨌든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보 두 분의 그 성격 차이가 현저합니다. 사실 구청장의 역할에 맞는 민생 그리고 뭐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둘 중에 누가 될 것인가. 사실 그 역할을 해보신 분이 우리 진교훈 지금 후보거든요. 근데 검찰 수사관 출신이었던 분이 지난번 운 좋게 자신은 운이 좋았지만 우리에겐 불행했던 그런 전 구청장의 경우는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걸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선마지 녹화 중에도 뭐 밖에 유세차가 지나다니기도 하고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김태우 후보는 이제 그 플랜카드라 그러죠. 그 건물 외벽에 붙여놓은 현수막이 엄청 크게 좀 보이죠. 붙여놔서 눈에는 좀 확 띄던데 저 궁금한 게 이 언론에서 여론조사도 발표도 하지만은 이 밑바닥 민심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리의 대통령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이 강서구 매일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탐구를 예. 하실 텐데 실제 그 차이는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 거리의 대통령은 너무 과하고요. 정광훈 이제 목사님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길거리 적폐 세력인데 별명이. 예, 그동안 이제 저기 이명박 박근혜 때 하도 길거리 데모를 많이 해서 길거리 적폐 세력이 있는데 글쎄 이 민심이란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론조사도 들쭉날쭉하기도 하고요. 다만 여론조사 추세상 추석전환 여론조사 다 살펴보니까 다음 총선 때 야권을 찍겠다는 게 훨씬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야권 후보가 뭐 10에서 20%도 앞선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민심이라는 건 정확히 모르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너무 엉망이니까 답을 안 하거나 흔히 말하는 샤이 지지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또 투표율이 60대, 70대들이 많이 나오고 30대, 40대 덜 나오면 민주당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이런 변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남영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절대 자신할 수 없는 선거다. 일반적으로 그냥 중도적인 시각으로 보면 또는 관망적 시각으로 보면 이 선거는 야당이 질 수가 없는 선거죠. 추석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8%가 나온 뉴스토마토 조사도 있었고요. 세계 지도자 여론조사하는 미국의 모닝컨설 조사 보면 20% 초반대로 바이든 기시다, 그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지금 동북아시아 신냉전 삼총사요? 만드는 이 삼총사가 지지율이 세계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또는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유 여권이 더 싫긴 한데 내가 막 야당이 좋아서 투표장에 가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든 분들도 꽤 있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저는 김태우 후보의 40억 애교 발언이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민생 경제 이슈 전문가로서 제가 이제 강서구민이 한 56만 되고 유권자가 한 50만인데 이 40억이면 유권자 1인당 많은 식의 일종의 추석 기간에 너무 힘들었는데 소비 쿠폰을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화폐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애교로 봐달라?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언이죠. 만약에 언론이 이것을 논란으로 치고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이 나왔으면 이건 망언 그건이라고 엄청 호되게 했을 텐데 다수 언론이 그냥 뭐 논란? 심지어 논란도 아니고 그냥 해프닝처럼 처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떠나가지고 정치 입장을 떠나갖고 그 40억 망언 부분이 애교 발언이 너무 열받았습니다.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때문에 선거를 해갖고 40억이 들었는데 본인이 나온 일은 없었거든요. 원래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원래 선거법에 그걸 금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선거법 안 맞는 이유가 그런 케이스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예. 근데 본인이 나오고 그랬어. 아 이건 그것도 살벌한데 40억 애교 발언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40억을 이제 수수료로 생각을 해주고 본인이 이제 1,000억씩 네. 매번 예산을 이제 그 아껴서 잘 늘려갈 테니까 이제 애교로 봐달라 이제 이런 발언했던 거에 대한 좀 비판이셨던 것 같고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께 좀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진교훈 대 김태우, 김태우 대 진교훈 이렇게 둘이 지금 양자 대결로 이제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 두 후보의 강약점, 장점과 약점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그 방금 남영희 위원장님하고 안진걸 소장님 멘트하고 이 맥을 같이 하면 이것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일단은 공중전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보도는 뭐 여론조사라든지 전체 판세라든지 또 선거에 임하는 명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금 확인이 되는데 선거가 항상 공중전으로만 결론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바닥 민심인데요. 예. 약점 강점을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님이 선거 처음이에요. 처음이시죠. 네. 아주 작은 동네 반장 선거도 안 해보셨다는 게 단점입니다. 아, 반장 해보셨을 수는 있긴 한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선거는 일단 아니, 공식 선거 동네 처음입니다. 반장, 예. 구청장, 동장, 그렇죠. 예. 통장 반장 예. 선거도 요즘 안 이장도 나가봤다는 거예요. 선거하니까 맞습니다. 예. 고양 시운을 3번 하신 분이 아주 예리하게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어가 주시죠. 예, 예. 실제로는 공중전에서 이긴다고 해서 마음 놓고 진 선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선거협회에서는. 아하. 결국에는 이 구 전체에 깔려있는 민주당 조직 자체를 총력 태세로 동원해가지고 혼연일체로 만들어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바닥 민심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이 조직력과 이 바닥을 끌고 갈 수 있는 맨파워가 선거에서 발휘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의 수장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에는 후보 선거인데요. 후보께서 그런 거를 총 진두지휘할 수 있겠느냐가 약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 예. 보통 선거만 해도 후보가 있으면은 후보 위주로 캠프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가 돼가지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주도부가 총출동하고 지금 있는 판이 상황입니다. 커졌습니다. 판이 커지니까요. 캠프에서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네. 중앙에 뭐 큰 정치 온다. 뭐 새로운 원내대표 온다더라. 누구 온다더라. 뭐 당에서 이런 정책 하라더라. 아하. 이런 것 때문에 바닥과 괴리된 아. 이런 선거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약간 단점입니다. 후보가 처음 선거하는 부분, 예. 민주당의 모든 조직이 강서 내에서 네. 국회의원 선거가 3개인가요? 세 개죠. 예. 3개의 국회의원들마다 어쩌면 성향도 다르고 다음 선거 임하는 자세나 그렇죠. 뭐 경선을 앞둔 그런 각 지형도 다를 거예요. 예, 예. 그거를 다 무마해 가면서 아하. 다 흡수해 갈 수 있는 총력 동원할 수 있는 당내 조직력이나 그립이 있느냐, 요게 조금 정치 초년배이기 때문에 제가 아하.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반대가 장점이죠. 상대편은 솔직히 말하면 예. 나오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좀 명분이 없다는 지금 평가가 감옥에 있는 많죠.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선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당연히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구청장 선거를 이겨본 조직력이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공중전에서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뭐 계속 뭐 헛소리 하지 않습니까? 뭐 밀어주겠다는 등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중전을 가지고 한다는 게 거꾸로 장점이죠. 예. 그 다음에 사실 큰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이 지역에. 뭐 저쪽에 뭐 기지창 이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아래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역 발전은 뻔하지만 예. 결국 그거 가지고 승부를 내겠다는
바닥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또 봐야 되거든요. 이제 힘 있는 구청장 이렇게 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장점과 단점 다 골고루 우리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인물에 대한 평가는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바람이 불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구도를 좀 이번에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구도를 볼 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또 소환을 해서 이치고 싶다더니 이제는 강서구청장 선대위원장까지 나서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 소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제 더 이 선거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또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도의 면에서 지금은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 추가되는 이런 그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구도를 좀 전망을 하십니까? 뭐 여당에서는 자신들의 전략이 뭔가 일정 부분 민주당 내부에 분할을 일으키는데 이게 유리할 것이다 해서 문재인 네.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건 못 될 거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현재 구청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신 것도 없고 그냥 당내가 잘 화합해서 잘 네. 추스려라 이 정도의 발언만 했는데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지금 약간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진 그런 정서들이 있다라는 걸 간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청장 선거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 박진영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이 구도로 지금 그럼요. 치른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죠. 그 얼마 전까지 이제 야당 대표가 단식을 24일간 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네.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고요. 이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충수를 넘어서 자살수예요. 제가 봤을 때. 자살수. 예,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아하. 사실 이런 선거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힘 있는 여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장 적당히 팔아가지고 지역개발 공약 좀 내고 또 이 마곡 신도시라든지 신도시 개발 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복지 정책에 또 예산 좀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게 또 지방자치 정신에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 먼저 앞장서서 김태우 후보를 사면하고 공천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끄집어내면서 정치 선거를 만드는지 선거 전략상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그 용화대 분들의 그냥 그 똥꼬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10월 11일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예. 지는 것이 아니라 예. 여당이 대분열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당기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여야의 이 캠프를 보면요 상당히 그 매머드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쪽 다 올인했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데 어쨌든 승자는 한 명 아닙니까? 뭐 두 명이 공동으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질 건데 여기에 대한 후폭풍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박지원 교수님? 또 저한테 물어요? 네. 왜 구도 이거 딱 아니, 찍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어가려고. 박진영 교수님은 정치학 박사시니까. 그 민중문 부원장도 했지만 유튜브예요. 그리고 시사평론가예요. 그래서 깨알 홍보까지 굉장히 요거 쓰시고서 예, 요거 박진영 TV가 잘 나가요 요즘에. 예, 근데 야. 저도 가끔 보는데 정치평론이 예. 아주 그 고도의 예. 그 분석력을 갖고 그런 있어요. 식으로 그래서 이야기해서는 제가 안 됩니다.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예, 드리면서 그러니까 저는 연속 질문 들어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에 찬성해요. 제 발언 시간을 가지세요. 예. 분석을 해주세요. 아 이거 요거 후폭풍 근데 좀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끼어서 부연 설명하는 바람에 질문을 잊어버렸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선거 후폭풍. 지금 후폭풍. 양쪽 예. 다 올린해서 지금 예, 매번 알겠습니다. 선대로 하는데 이해하겠습니다. 후폭풍에 대해서 좀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국민의힘의 후보가 진다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신인규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내에 비윤, 반윤 또는 보수 혁신 세력들이 행동을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신인규 변호사를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예. 물론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유승민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의 수도권 의원들의 동요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용화대가 주도하는 선거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수도권에 강남조차도 위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박진영 TV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불행하게도 네. 조금 생각이 다르죠. 아, 우리 네, 남영희 뭐냐면 위원장이 어떻게 다르시죠? 저 이제 평론가의 시선이에요. 네. 저는 현장가의 입장으로 어. 볼 때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이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대위를 구성한 게 다 흘러간 물들, 본인들이 팽시켰던 인물들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책임론을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던지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지금 선대위를 꾸렸어요. 그러니 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자명합니다. 이미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들어서면서도 늘 찾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전 정권 씨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번 선거도 계속해서 이제 같이 선대에 뛰었던 나경원 내지는 안철수 뭐 이런 분들한테 책임을 떠밀 겁니다. 올드보이들의 귀한 이렇게 그렇죠. 보이죠. 그렇게 네. 떠밀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말을 할 거고 혁신 공천에 대한 깃발을 더 세울 것이고 그것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순응하게 될 다 것이다. 침묵합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게 좀 그래서 평가가 다르네요. 지금 다음 총선은 저희는 양대 당의 극한 대립으로 갈 것이고 이번에 김태우 후보를 낸 우리 그 정부 네. 현 정부의 의도는 계속해서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본인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저는 국민들에게서 점점 더 이 정치 정말 꼴보기 싫어 이런 예. 마음을 불어일으키면서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아하. 앞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 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노리는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저는 이후에 크게 국힘 내부에서 뭐 어떤 반동의 뭐 어떤 힘이 작동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분이 의견이 갈리시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죠?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예.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책임론을 이제 김기현 당대표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 식구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바지 사장이 사실은 필요해. 우리가 바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속칭? 예. 그러니까 이제 바지 생명이 끝나야 되는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바지도 이것도- 벗어야 돼? 바지도 날리고 뭐 걷든지 수선이 들어가서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예. 사장이 나올 때가 이제 오니까 아하. 바지도 날릴 만한 핑계를 이걸 삼는 바지도 거죠. 날리면 올드보이 날리고 예. 싶은 사람들, 책임을 미루고 싶은 사람들, 그럼 올드보이와 바지까지 이번 선거로 날리는 거죠. 싹 다. 그런데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윤이나 비윤 쪽에서는 결국에는 용화대가 개입해서 선거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예, 예. 반론을 제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용화대 생각은 예. 내가 이렇게 하명했는데 이걸 성공을 못 시켰어? 어허. 못 시킨 너희들 가만 안 둬. 이렇게 판이 바뀝니다. 그럼 서로 좀 싸움이 많이 나지 않을까요? 싸움은 안 나죠. 그쪽에 헤게모니가 있으니까. 싸움은 안 나고요? 그래서 예. 오히려 싸움 더 본인이 해야지 싸움이 나고 예. 힘은 순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동은 없을 것이고 아하. 오히려 나의 하명에 대해서 예. 그 프로젝트를 성공 못 시킨 책임으로 예. 너희들이 책임져 하면서 아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선다. 예. 그러면서 검찰 예. 또는 뭐 용화대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는 계기를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아니 같은데. 제가 제 의견을 접고 저쪽으로 왜냐하면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그 냉철한 또 예, 분석을 예, 예.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황당했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것도 실언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김태우를 좋아하면 바로 사면까지 시켜줘서 출마를 시켰다. 그러니까 사면권 남용, 정당 경선 개입, 심지어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까지 그동안에 우리 이준석 대표나 나경원 전 대표를 짓밟고 쫓아냈을 때 이미 정당법 그 고발이 되어 있어요. 안철수가 대통령도 고발했고 저희도 윤석열을 공식 고발해놨거든요. 정당법에 경선에 방해했다고 권력이. 근데 이번에도 그런 걸 드러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황당했던 게 그 나경원 씨는 정말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겁니까? 그렇게 짓밟혀서 대포선거도 못 나가고 공작을 당해 쫓겨났는데 또 자기 동네도 아니다 갖고 선대위원장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놨으니까 오히려 더 패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했는데 분명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실은 야,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김기현이랑 당 지도부가 엉망이구나. 후보도 괜찮았는데 니들 문제다라고 남 탓을 하면서 예. 저도 바지사장 교체 시도나 아니면 정치검찰이나 무속 비선 세력을 전면화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할 거다. 예, 왜냐면 당내에서 그걸 제어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신규 변호사님이 추석 기간에도 계속 국민의힘이 쓴소리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상식적 합리적일 텐데 당내에서 이렇게 공감해주고 같이 치고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안타깝게도 아주 일부 젊은 정치인 외에는 당내에서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분명히 남 탓하고 지도부 책임하면서 예. 비대로 가거나 다른 사람 내세우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섬세하게 조금, 예. 또 제가 조금 다른 분석을 하자면 예. 바지 사장 갈아치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 교체설에 대해서도 좀 견해가 예, 갈리는데 거기 자기 식구는 끝까지 내 식구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김기현 체제로 끝까지 간다는 거고 저는 그럴 우리 뭐 거라고. 박시동 그것이 평론가님이나 편하거든요. 우리 안진거 소장님 견해는 바지 사장 정도는 좀 교체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는 예, 일부 있다. 것이고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좀 반박을 하시면서 반박 안 하려고 그걸로 달라고 대신 이제 우리 의견을 좀 한번 제 구체적으로 의견은 주세요. 구체적으로. 제 의견은 네. 옆에 이제 신 변호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니 뭐 하실 갑자기 거예요? 저한테 지금 저는 오늘 사회를 보기 때문에 아니, 저항하실 겁니까? 우리 저항 안 하실 신사장으로 겁니까? 제가 여기 와 있고 다음에 패널 자리 가면 제가 아니 상세하게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가 예. 우리 신 변호사를 비롯해서 아. 저항을 하면은 저기 뭐야 제 의견대로 되는 거고 저항을 제대로 못하면은 이제 세 분 의견대로 되는 거기 질문에 때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근데 예, 그래서 제가 말씀해 답을 해드릴게요. 신 근데 너무 세게 사장님이 얘기했나? 그동안 예. 애롭긴 어지를 했어요. 주세요. 예. 근데 이번에 강석정 예. 패배하잖아요. 예. 특히 큰 표차로 패배하게 되면 그 퍼센트지가 중요하겠죠? 예, 한 예. 10% 정도라도 벌어지면 예, 예. 국민의힘 후보들, 정치인들이 극심한 공포 시대일 거 아니에요. 내년 총선에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예. 여론조사에도 국민들도 그래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신 사장님 했던 그동안 노력이 예. 이번 의외로 윤석열이 자기 신복 밀어붙였다가 네. 그동안 침묵했던 소수라도 아하. 야 이건 진짜 윤석열과 용화대와 한동훈이 잘못했다. 사면도 잘못했고 후보로 내세운만 잘못했다. 목소리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대로 가다가 6개월 후에 총선에서 패배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 사장님 예. 희망을 가집시오. 분명히 소수는 목소리 낼 거예요. 예. 왜? 자기가 떨어질 것이 싫어서라도. 아니 근데 저는 제 예상을 조금 섞자면은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맞아. 믿고 쓰는 거거든요. 잘못을 해도 끝까지 내 사람은 지킨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바지 사장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더더욱 내보낼 수 없다.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 잘 들으니까. 예, 근데 뭐 좀 더 넘어가면은 지금 강서구청장 이 40억이라는 비용이 지금 보궐 비용으로 나갑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니 과거에 그 오거돈 시장 박원순 시장 때 재보궐 하면서도 거의 1,000억 가까이 썼다. 이거 뭐 40억 별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좀 하십니까? 살다 들어본 궤변 리스트 예.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아, 탑 5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40억이 애교입니까? 예. 일단 그런데 그 발언의 연장선 그 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40억이 애교입니다. 그래서 왜 애교냐 그랬더니 자기가 1,000억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40억 정도 수수료 줬다 생각하시고 1,000억 아껴서 국민들의 삶에 더 아하. 도움을 주겠다. 이게 하나의 발언의 세트예요. 예. 이 발언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당선된 게 작년 6월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작년 6월 달 쓰는 예산은 그 전년도 12월에 확정된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은 구청 그 집행부가 구청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안을 올리면은 예. 의회가 항목을 다 조정하고 예산을 갖고 심사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방망이 친 그대로가 하나의 성립 법률처럼 그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예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1,000억을 아꼈다는 거예요. 성립된 예산을 임의로 안 썼다는 거예요. 아하. 그 자체가 사실은 기만적인 구정 행정이고요. 솔직하지 못하다. 아니 그러니까 예. 1,000억이 아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추경 없이. 예. 원래는 중간에 안 되는 사업 있으면 뭐 저 정리도 하고 다시 예비비로 돌리고 새로 사업도 해가지고 딱 떨어지게 만드는 게 지방자치법이랑 이 지방재정법의 근간입니다. 근데 자기가 1,000억을 아꼈다 이거 자체가 편법이에요. 그리고 탈법이고. 근데 그것조차로 문제의식을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편법 탈법을 해서라도 1,000억을 아낀다라는 거에 문제의식을 못 가진 게 하나 문제고 예. 그러고 나니까 40억도 애교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하. 근데 보통 분들이 40억이면 도대체 뭐 얼마인데 책임을 잘 못하실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보이는 한 8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예. 구에서 보통 갖고 있는 복지관, 그렇죠. 뭐 큰 동사무소, 뭐 청소년 뭐 놀이 뭐 이런 문화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그냥 통으로 날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거기서 하나 그런 거 하나 잘 지어놓으면요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애교로 날려도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애교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한국 정치인들한테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비교가 좀 안 맞는 게 그때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조금 더 예. 동일 비교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긴 그래서 하는데 저기 뭐야 서울 부산 보궐선거로 민주당이 정권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 또 지기도 예, 했고요. 그럼요. 졌던 거 그다음에 이제 모든 재보궐 선거에서
제공자가 다시 나오는 경우는 이번이 해외 사례를 좀 처음입니다. 찾아봐야 돼요. 해외 사례를 그래요. 찾아봐야 될 정도고요. 다른 선거에서도 재보궐을 발생시키면 패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후보를 아예 안 내버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책임성 때문에. 근데 그걸 연장선상으로 반박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최소한의 균형감과는 상식을 잃어버렸다. 차라리 정말 강석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후보여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출마시켰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100번을 양보해서 사람이 없어서 또는 정말 뭐 윤석열이 하도 챙기니까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그 다른 보궐선거하고 비교하니까 더 그 극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다른 그냥 어떤 중도적 시사평가가 오더라고 방송에서 다른 선거에서는 그 후보가 나온 적이 없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역에서는 많이 이분이 영향 끼칠 거예요. 특히 이제 그 40억 그 이야기 심각한 게요. 예. 1,050억을 절약했다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기초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돼요. 어허. 이게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남기라는 민간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구청 같은 그 광역 그 특별시도 단위에서는 행정복지 전달 체계예요. 예. 시군하고 또 달라요. 시군은 편성을 해서 개발 사업도 하고 직접 집행을 많이 한단 말이야. 여기는 광역시도권을 집행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 예산을 남겼다? 그게 정말 이 균형재정 원칙에 맞는가라는 거. 그다음 그거 남겨서 뭘 할래? 어허. 이거 잘못하면 위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우려되는 게 이분이 저걸 가지고 강서구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들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광역시의 구청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광역경제개발 수리권이라든가 뭐 도시개발 수리권 자체가 특광역시에 있지 구청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한 발언이 아닌가. 그 이야기 뭐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구형감도 안 되는 분이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좀 제가 보강하자면 이제 서울시 광역시에 있는 구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용인시 요 차이가 좀 있다. 그렇죠. 요 말씀이신 엄청난 차이예요. 건데 일단 저희가 오늘 주제가 좀 많다 보니까 진도를 좀 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 이제 남은 변수 요거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이제 남은 변수는 뭐가 제일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40억 발언 같은 경우 후보의 실언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를 오히려 더 부각시킨 면이 있는데 이 선거를 임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거고 이 정치적인 정무적 감각이 전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쪽이든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 정치인들 후보자가 나온 상황에서 실수를 누가 하느냐가 큰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당락에 크게 결정적인 상황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이 투표율을 높이는 거여야 되거든요. 이게 보궐선거는 항상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게 40%대만 나와도 아주 그냥 우세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이제 민주당 측 입장이지만 저희 지난 대선 때를 따져보면 저희의 가장 핵심 지지층이었던 40대가 투표율이 낮았어요. 네. 여기 강서구 일대의 그 셀러리맨 뭐 이런 평일날로 쳐보면 그분들이 투표장에 대거 나오지 않을 경우 연세 많으신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핵심 지지층 국힘 아닙니까? 그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투표율이 조금 떨어질 경우에 네. 박빙의 승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현장을 돌고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가 지금 전국 선거로 인식을 하고 전국의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율과 맞먹게 갈 것이다. 이렇게 아주 예단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 강서구에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줘야 그 선거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투표율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또 여러 분 나왔기 때문에 표가 좀 갈릴 가능성도 살짝 좀 있어서 맞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안진건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남은 변수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떤 걸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것이 사실 이제 정권 심판 선거의 성격을 가지죠, 당연히. 그런데 정권 심판 선거만으로는 칠 수가 없습니다. 동네 선거는요, 동네 고유한 논리와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박시동 전 구의원님, 평론가님이 사실 구의원 3번 연속 당선된 분이거든요.
도의원 아니죠? 시의원. 시의원. 그러니까 이제 왜 고향 제가 시의원? 기초단체 괜찮습니다. 강성으로 네. 빗대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기초단체인 맞아요. 고양 시의원 물론 이제 고양이 이제 사실 맞네. 광역시급인데 아마 그때도 전국에 요동이 있었지만은 그 지역에서 보면 전국과는 상관없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지역 공약 잘해갖고 당선된 경우가 또 있어요. 정당과 상관없이. 그래서 지자체 선거 특히 구청장 선거는 구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정말 예를 들면 진교훈 후보가 다행히 경찰청 차장 출신이고 뭐 민생치안 전문가고 예를 들면 정치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후보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민생이라든지 생활 밀착형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강점 많이 내셔야 돼요. 정권 심판으로는요 적극적 지지가 나오죠. 속적 지지나 반망 지지에서는 나 진짜 윤석열 씻고 김태우도 웃기지 마. 나 오늘 사실 저기 투표 시간이 평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른 가서 해야 되거든요. 직장 끝나고. 근데 그냥 친구가 지금 소주 한 잔 하는데 소주를 한 잔 포기하고 갈 건지 아니면 투표를 하고 소주 먹을 건지 이런 고뇌도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우리 보통 소시민들은. 그렇죠. 근데 투표장 가고 싶은 마음 만들려면 정권 심판뿐만 아니라 그래도 강서구 발전에 강서구 우리 서민들이나 중산층 또는 뭐 여성 범죄 또는 취약층 삶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있는데 진교훈 후보 오니까 그냥 바람뿐만 아니라 아주 꼼꼼하고 공연을 내놨네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건강 회복하는 대로 강서구 선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유세도 할 텐데 그럼 이재명 대표의 높은 인지도라든지 최근에 전국 중심에 있으면서 영장 기각돼 가지고 이제 탄력받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이제 무심했던 분들도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도와주고 지역 발전 공약 같이 해주고 그러면 그래 이번에는 한번 힘 한번 실어주자. 요것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게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질 수도 있다. 우리 계속 그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 이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혹시 선관위 전체를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 베드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사실 걱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선거 끝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 이제 저도 긴장- 한 말씀 말씀하시죠. 드리면은 선거는 11일이지만은 지금 연휴 끝나고 나면 수목금 네. 요 평일 때 사실은 이제 월요일 예. 느낌이라서 많은 분들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이슈보다는 생활 자기 뭐 직장에서 오랜만에 일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잊어버리실 수가 있는데요. 관건은 본투표일이 아니고요. 사전투표일입니다. 지금 10월 6일과 7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일. 민주당에서는 이 3일 이제 지금 선거 D-3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요 평일에 총력을 다해서 사전투표율을 올리느냐가 아하. 여기서 승부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진력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7일 날 토요일 날이 투표가 제일 좋은 날이니까 그날 대대적인 어떤 투표 캠페인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사전 투표가 많이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네. 좀 그때 여유 있게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투표 관행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김태우 후보가 지금 이제 빌라를 아파트로 이제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서 쪽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아파트로 바꾸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집권 여당으로서 여기에 대한 좀 목소리도 내야 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동네 오다 보면 진보당 후보님 현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현수 많이 내걸었거든요. 바로 진보정당의 필요성이 그런 면도 있는 거죠. 민주당이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을 진보당이나 정의당 또는 기본소득당이 선거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계속 문제 제기해 줌으로써 사실 그 피해자들이 강수에 제일 많은 거 맞거든요. 그리고 전세특별법이 다 포괄이 안 돼 지금 개정안을 지금 내놨어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더라고 국회에서 만났는데 또 허정식 의원도 개정안 내놨고.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이 진교훈 후보가 지역에서 실제 그 피해자들이나 가족들 지인들에게 우리 당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걸 내가 앞장서겠다. 구청장이 중앙정치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나 홍익표 대표, 원내대표랑 함께 이제 이런 메시지를 잘 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진보당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진보당 후보도 최선을 다하지만 민주당 후보도 진보당과 못지않게 생활 이슈, 서민 이슈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강서구 선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오늘 논의를 좀 해봤는데요. 광고 듣고 저희가 전체 판세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전문 업체입니다. 이름도 너무 쉬워요. 더 착한 보험이에요. 더 착한 보험. 이름처럼 아주 더 착하고 성실하게 보험을 이제 설계하고 점검해 드리는 그런 업체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의 상담이 다 가능한 더 착한 보험, 저희 스픽스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문의 전화가요 1644-1236 1644-1236이고요. 일과 시간 이후에는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카톡, 상담량 24시간 예약 다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 내 보험, 가족 보험 한 번씩 싹 점검해서요. 더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시고 컨설팅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착한 보험입니다. 네. 다음 이어서 가주시죠. 네, PGL 애니터 포터블 플러스 무광 세척기네요. 11만 원짜리를 59,900원에 치과에서 판매하는 무광 세척기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이물질을 강력한 분단 2,000회 맥동수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해주며 잇몸 마사지 기능을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튼튼하게 구해준답니다. 스픽스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광고 아주 깔끔하게 두 분이 다 맞춰주셨는데, 이제 좀 이어갈 부분은 이제 강서구에서 좀 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좀 더 시야를 좀 확장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석에 그 연휴 민심은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좀 우세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연휴 이후에 그 민심을 가장 좌우할 변수, 키포인트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연휴 민심 포함해서 마지막 총선 때까지 가를 변수 좀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결국 국민들은 내 삶이 얼마나 팍팍한가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크시죠. 제가 이제 그 추석 때 인사드리러 이제 재래시장, 전통시장 다니고 지역 주민들 만나고, 사실 그분들은 이 정쟁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으세요. 그냥 물가 너무 비싸고 공공요금 너무 올랐고 지금 내야 될 세금 많고 이자 대출이자 많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구동성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정치 맨날 싸움만 하지 말고 좀 우리 그 서민들 좀 살게 해줘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결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와 민생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될 곳은 결국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아닙니까? 헌데 대통령은 뭐 이념 전쟁하자, 싸워라 뭐 이런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또 그것에 또 부응해서 싸움하려고만 하고 있는데 그에 대응하고 뭐 반박을 내놓는 야당이 똑같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뭐 민주당도 앞으로 내놓을 것은 민생 정책이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다. 그러면 이런 민생 문제에 더해서 우리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님, 그 국회 내에서의 어떤 뭐 변수나 이런 건 좀 특별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국회 제대로 열릴까요? 뭐 그래도 일단은 네. 뭐 국회가 열린다는 전제하에선 어떤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이제 주장하는 게 영화는 영화다처럼 정치는 정치다를 늘 주장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인들이 급속한 민주화를 겪으면서 정의,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이 심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수치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국의 언론 환경이 굉장히 말초적인 옐로우 저널리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치를 게임화 시켜버렸어요, 언론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실제로 민생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정책 이슈보다 정치적 감정의 선에 의해 가지고 선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늘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근데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분석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야당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던졌기 때문에 제 이론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데, 물론 제 이론이 맞을 겁니다. 맞지만은 민생 문제도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생을 접근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거시경제예요. 거시경제. 거시경제예요. 네. 거시경제라고 보고, 거시경제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민생 가지고 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민생 이슈도 이념 대결화시키고 진영 대결화시키는 특별한 재주가 있으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무상급식 이슈처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강서구청 이야기하면서 아까 전세 사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선보상, 후부상, 부상권 청구 이런 거 입법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만들어 버려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작은 민생 이슈지만은 거시경제적 차원의 정권과 일합을 겨루는 메이저 이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전략적인 하나의 좀 불씨를 찾아내는 거 네. 이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예.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뭐 통계 조작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수사하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국회가 상당히 더 정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종료한 이후에 영장이 기각이 됐죠. 제일 먼저 내민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제안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극렬한 정말 열성 지지자분들은 실망을 많이 했겠죠. 받을 사람한테 얘기를 해라. 지금 뭐 그럴 때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도라든지 그다음에 적어도 제1야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잘했다. 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하고 예. 민생이 급하니까 우리 한번 만나자. 조건 없이 얘기한 거거든요. 아주 잘했다. 당연히 물론 청와대에서는 뭐 거부하겠죠. 그렇죠. 뭐 사실상 꽃놀이패라고 봐요. 응해도 결국 이재명이 이니시티브를 잡은 테이블에 끌려 나온 모양새고 거부하면 민생을 앞두고 그런 회담도 안 해? 언제까지 그럼 야당 대표를 피의자 취급하면서 안 만날 거야? 뭐 어느 쪽으로 봐도 정치적으로도 이득이었고 실제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민생을 먼저 생각했다는 그런 모습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안도감을 줬다. 좋게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민생 이슈를 던졌는데 저는 그걸로 전국이 흘러갈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추석 직전에 사실은 이제 영장 기각 문제 때문에 모든 이슈가 빨아들여졌지만 그거 아니었으면요. 그 직전에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메가톤급 이슈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이 없죠. 이제 드디어 본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무대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대법관, 예. 그다음에 장관 3명, 16일에 하죠, 인사청문 그걸. 예. 이거 전부 다 정쟁거리거든요. 근데 엄청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는 정말 잘했다. 예. 보기에도 정말 좋았고 책임 정치를 느끼는 국민들에게도 안도감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흐름으로 정말 좀 가서 실사구시로 정치가 이번에 한번 좀 판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정치적 메가톤급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흘러갈 것 같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뜬금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안진걸 예, 의원께서 예.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걸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을 절대 것 안 같습니까? 받죠. 절대 안 받습니까? 절대 안 받죠. 예. 총선 전까지는 절대 안 만날 겁니다. 아하. 총선 후에도 니놈 때문에 총선 졌다. 너 더 싫다 하고 안 만날. 끝까지 안 만납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뜬금없다라는 국민의힘의 비난을 100번, 1000번 받더라도 이런 제안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뜬금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7번이나 제안했어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뜬금없지도 않죠. 여러 번 제안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김기현 대표가 이제 궁색하니까 뜬금없다고 한 다음에 여야부터 만나자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오케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절했군요. 국민들한테 담담하게 설명하면서. 좋습니다. 원래 김기현 대표를 먼저 만나자는 것도 저였는데요. 당시 용화대에서 개입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만나려고 했는데 한번 용화대가 뭐하러 만나냐는 식으로 해서 무산된 적이 있었잖아요. 여당 대표도 건강 회복되는 대로 만나버리십시오. 오히려. 그래야 더 이니셔티브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윤석열이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바지 사냐니까 김기현 안 만나 이러면 안 된다 봐요. 저는 여러 가지 불쾌하고 사실 단식할 때 찾아오지도 않은 못된 여당의 대표이고 참 못난 사람이지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은 국민의당 대표인지도 국민의힘 대표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만나가지고 네. 좋습니다. 용화대는 안 만났지만 우린 만나서 논의하겠습니다 해서 진짜 세수가 60조가 지금 포크가 났는데 큰일 났어요. 이게 엄청난 이슈거든요. 결국 그건 매우는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세출을 조정하는 추경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추경을 해야 되는데 네. 이대로 안 하면 60조 결국 안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약자들 또는 중소기업 이번에 뭐 R&D 과학자들 힘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다 깎아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슈들을 계속 해야 된다. 정권 심판은 어떻게 보면 내버려둬도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주마가편 달리는 네. 말에 채찍을 가려면 아하. 이재명 대표는 원래 전문성이 있었기도 했으니까 계속 민생, 경제, 예산 이슈로 집요하게 제기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
하나 더 붙이면 일특검 사북조가 이번에 국감에서 핵심이었죠. 그건 정말 홍준표 대표 중심으로 잘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말 서민 중산층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새로운 이슈 제기도 이제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친환경 무상급 있었죠. 반값 등록금 있었죠. 경제민주화 있었죠. 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무상교복도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 세종시가 세종시민 전체에게 대중교통을 무료화 선언하거든요. 그걸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네. 대중교통비 무료 전 국민 뭐 이런 과감한 정책들 또는 무료가 어렵다면 뭐 반값 대중교통비 네네. 이런 것 정도는 들고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요. 새로운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정책 이슈에서 민생 경제 이슈에서 주도한 게 많지가 않아요. 새롭게 발굴해낸 것도 없어요. 아하. 예를 드는 겁니다. 뭐라도 들고 나와라 이런 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경론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DJ 대통령 시절에 영수회담을 8차례나 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고 예. 역대 정부에서도 영수회담은 다 했습니다. 다 한 번씩 이상들은 다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격을 높이려고 한다. 민생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우리 홍 시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본인이 만나고 싶은 거지. 박진영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니, 생각하세요? 저는 뭐 예, 잘 아시잖아요. PK 전문가. 네, 네. PK통이라 제가 애껴놨습니다. 홍 시장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요걸 바라신 거예요, 언급을? 뭐 제가 뭐 저기 대구 갔었는데 인사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본인도 한번 만나고 싶으시죠, 대통령? 네, 대통령이 홍 시장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3인 고문이 날라갔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죠, 만나기도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생각해 보면은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 만나주면 김기현 대표 격이 올라가나요? 뭐 같은 대표라고 하더라도 또 대선 주자였던 분과의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격을 떠나서 많이 만나는 게 좋죠. 네. 만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김기현 대표를 좀 도와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이제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에 의해서 이제 예산 법률주의가 아닙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법인세 낮춰주고 세수 깎고 이래가지고 재정 파탄 직전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국회에서 해결하려면은 여야 대표가 같이 만나가지고 예산 법률주의는 아니더라도 이 기재부에서 하는 이 예산들에 대해서 좀 법률로서 보완을 해가지고 네. 엉터리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아하. 의회 정부의 역할을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왜 듭니다. 위상을 또 그렇죠. 높이는 지금 사실 대한민국 국회가 검찰의 시녀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이 죽어있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수장으로서 예. 정당의 수장이 아니라 양당 대표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네. 이분이 인기가 많으셔요. 지금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보다 가장 정치를 잘하고 있다. 아, 이게 그렇습니까? 격을 높이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본인이 국민의힘의 차기 대통령 주자에 나 있어 라고 아하. 존재감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아. 제가 이 발언을 보면서 야, 그 틈새 끼어드시는구나. 야, 이분은 정말 노련해. 이 생각이 공간을 들었어요. 잘 보시는 그럼요, 분이에요. 그럼요. 예. 그 근데-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 근데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께 제가 이 질문 애껴놨는데 네. 그 민주당이 지금 새 원내 지도부 이제 선출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원내 수석 부대표도 다 임명하고 했던데 이 민주당 안에 있는 내홍 이거 잘 수습과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내홍이 우리 당내 의원들 사이에 조금 있고 지지자들과 당원들 사이에는 그 내홍이라는 것보다 가결파에 대한 징계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세죠. 거세죠. 근데 지금 원내 지도부가 뭐 친명 일색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진 않고요. 지금 원내 대표가 된 이후에 해줘야 될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책임 있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후에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당 대표를 검찰의 그 독재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같이 조응했던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한두 명이 됐든 뭐 5명이 됐든 누구라도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의견을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 지금 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판세를 보고 당 대표 우리 이재명 대표가 회복하고 난 이후에 함께 단합된 목소리를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재정비가 딴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징계 부분에 대한 그 결론을 잘 내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아주 중요한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이견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차고도 넘치는 이유들에 대한 것은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무위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부분을 원내 지도부에서 세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원내 지도부에 대한 또 불신임 뭐 이런 게 또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 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의 그 총선에 영향까지 미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잘 해결해 내면 저는 뭐 내용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친명 또 비명 이런 갈등이 그동안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거 그럼 뭐 색출 문제, 요거 뭐 징계 부분이 하나 연관된 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우리 남영희 위원장이 지금 짚어주신 대로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강경하게 탄핵하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문제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뭐 탈법 편법적인 얘기라든지 또 뭐 더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검찰 손에 놀아나는 이른바 그쪽에 동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이 징계 문제는 사실은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뭐 양심과 헌법상 권한으로 네. 내가 표결했는데 그리고 나 무기명이라서 얘기 안 할 거야.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자기가 이미 말한 분이 5분인가요? 6분인가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에 대한 징계는 일단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요. 그럼 또 그 얘기를 하신 분에게는 그러면 뽑아서 그럼 그분들만 그럼 징계할 거냐? 나머지 29편을 내버려 두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문제는 당을 이렇게 위기로 몰아가고 당 대표를 검찰 손에 넘겨준 그 사람들에 대한 당원들의 이 강력한 분노 이거를 덮을 수는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징계가 아닌 다른 어떤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이게 해소되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가결표를 던졌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구속되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적법 절차를 지켜서 법원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라. 이게 왜냐하면 또 중도층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민주당에 대한 그런 부담도 좀 씻어줬다는 평가도 좀 있거든요. 네. 우리 안진걸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결론적으로 기각됐으니까 우리가 잘한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건 너무 낯뜨거운 논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지.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했으면 박수 받을 뻔했어요. 나도 이재명 대표 마음에 안 든 거 많고 당 운영에 대해서 나는 이견 있는 사람이다. DJ 그 천하의 DJ 때도 정대철 의원이 경선에 붙고 문제 제기했었다. DJ가 압도적인 야권의 정말 범민주세력의 지도자일 때도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다. 다만 지금 정치검찰에서는 너무 이재명을 우리 같은 합리적인 비판마저도 자리를 가질 수 없게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사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 하면 어차피 될 일을 왜 회기 중에서 우리까지도 고뇌하게 만드냐.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반대다. 체포동의안은. 비회기 중에 청구해라. 사실은 불구속 재판이 불구속 기소하면 제일 좋지만 정의가 된다면 비회기 중에 해라고 했으면 그 사람 박수 받을 뻔했어요. 근데 그 체포동의안의 그 시점, 내용 모두가 문제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너 한번 잡혀가봐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히 168명 중에 161명이 구속영장 기각 탄원에 동참했는데 이재명 대표 6명은 아예 동참도 안 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결했다 밝힌 사람은 6명 정도 추정되는데 현재 거의 이 사람들 다 징계도 좋지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가결을 주도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해당행위나 너무나 많은 그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그에 대한 정책 책임으로 징계를 본보기로 물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탄원했다고 자기는 탄원도 철회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속되라는 이야기인데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당원으로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오히려 저는 지지자들이 조금 더 냉정해졌으면 좋은 게 부결했는데 가결했다는 명단이 너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정책 경쟁자가 살짝 집어넣어서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단 함부로 돌리지는 않아야 된다. 얼마 부결했는데 억울하겠어요. 제일 이 상황에서 고약한 건 뭐냐면요. 가결을 주도한 걸로 추정되는 친문 중진 일부, 그다음에 586 중진 일부,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명단 이야기해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니 지금 세간에는 이미 평가 나와요. 신중해야 된다. 네. 네, 그런 입장. 심지어 저도 이건 신중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하고 제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문제는 예민한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묻고 또 묻고 근데 대신에 색출이란 표현도 쓰면 안 돼요. 색출이란 표현은 중도층이 너무 불편한 생각. 인민재판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역 주민의 수권자로서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당신 답변하라고 집요하게 물으십시오. 특히 친문 중진이라는 사람들, 친문의 다수는 부결표를 했지만 그 다음에 586 역시 전nep 세대 다수는 부결했을 거예요. 근데 해이한하게 586 중에 리더급이나 중진들은 입장을 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교묘하게 피해가네. 아니 제가 그 사람들 페이스북도 다 들어가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좌관이나 의원들한테 전한 사람들의 결과물도 봤어요. 희한하게 정말 친문 중진들이 일부하고 586 중진 일부가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요. 부결했으면 답했겠죠. 가결한 걸로 추정되거든요. 근데 명단에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괘씸한 거죠. 저는 징계 예전에 정책책을 보려면 정말 당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가고 3선 4선까지 됐던 인간들이 전혀 정치검찰하고도 투쟁하지 않고 이제 윤석열의 문재인 정부 죽이기 대해서도 별로 맞서잖아. 문재인 정부 잘 나갔으면서. 그건 너무나 둘 다 문제잖아요. 이재명이 죽이고 있는데 거기에 방조하는 거나 찬성한 거나. 심지어 자기들이 제일 잘 나갔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은혜는 대로 다 입었으면서 문재인 죽이기 문재인 장관의 정부에서 벌써 장관이 3명이 구속됐어요. 3명이 영장 기각됐고요. 수십 명이 지금 기소됐거나 수사받고 있거든요. 근데 안 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물어야죠. 당신 뭐 하고 있냐고. 이번에 입장 뭐였냐고. 제가 네. 우리 오늘 시청자들한테 네. 안진걸 소장이 이야기하시는 분 누구인지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요 뭐 색출 논란 뭐 조금 불편하시다 하시니까 어쨌든 입장을 네. 지지자들은 묻고 지지자는 또 물을 수 뭐 있다는 국회의원들도 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인의 표결을 한 거니까 또 안 밝히는 것도 그걸 뭐 그거 제가 그 말씀 제가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해 자, 주시죠.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게 네. 있는데, 자 국회의원으로서의 나의 지위와 당인으로서의 소속 감사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을 해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중요하시면은 당적을 버리시면 돼요. 탈당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해결책까지. 아예 그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무기명 투표하는 것이 헌법적 권리다라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회법에 의한 권리다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정정을 드리고요. 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요. 정치 결사의 자유가 헌법 8조에 나옵니다. 국회는 40조부터 나옵니다.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우선순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혼돈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헌법기관으로서 뭐 어쩌고저쩌는데 그거 과잉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네. 권위적 발상이에요. 저도 약간만 덧붙이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게 논쟁이니까요. 네네. 신인기 변호사님도 추석 기간에 이 논쟁에 대해서 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신인기 변호사 팬이니까 라디오 돌리다가 신인기 변호사 나오면 듣거든요. 또 라디오를 어떻게 이렇게 돌려? 스틱스에서 한 이야기하고 딴 데 가서 한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재밌잖아요. 근데 참 놀라우세요. 거의 똑같으세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당연히 국회법상의 무기명 투표가 권리가 있고 인사투표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무기명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모든 무기명에 대해서도 어떤 답을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법관 찬반 투표에서 생각지도 않은 야권이 반대해야 되는 대법관 찬성이 안 나왔다고 해서 너 찬성해서 반대했어. 그럼 묻지 않잖아요. 너 김진표 국회의장 정말 문제 많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 찍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였잖아요. 그래서 1등이 구정됐잖아요. 그 처음에는 물었죠. 누가 김진표 찍었냐. 지금도 사실 실망스러우니까. 하지만 묻다 말거든요. 근데 무기명 투표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저도 당원, 지지자, 심지어 지역 주민으로서 아주 중대한 국정 현안이나 중대한 이런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있었는지 묻는 권리가 우선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도 답 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권리가 우선이니까 난 답 안 한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묻는 국민들 궁금해하고 나는 당신에 대한 평가의 지표로 삼겠다. 향후 경선이나 총선 때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 심지어 그냥 무당파여도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니까. 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 근데 아예 답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는 거죠. 끝까지 나는 답 안 하겠다는 것은 그걸로 자기 평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냉정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해둬야 되겠어요. 그 무기명 투표보다. 안진걸 소장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군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럼 금방 정답을 네.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랑삼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헌법기관이다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네. 기관이라는 뜻은 집합명사라는 뜻이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의 개인의 최소한 13만 8천 명의 국민 유권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야 될 또 하나의 의무도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네네, 말씀하시죠.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회의원과 전체 전국 지역위원장이 있는 방에 제가 혼자 진짜 바로 썼습니다. 우리 그 찬성하신 분, 반대하신 분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밝혀라. 입장을 네. 밝혀주십시오. 썼습니다.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여기서 얘기를 멈추려고 했냐면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번에 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 이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분 좀 어떤 분이신지 하고 또 앞으로 역할 어떻게 이 국회 관계, 이 여야 관계를 풀어나갈 걸로 예상하시는지 이거 박진영 교수님이 그냥 대표로 얘기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홍익표 원내대표. 각종 표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홍준표도 있고 네. 표가 한 표밖에 없으신 한 표도 없으신 영표도 있고. 아. 근데 이 일표도 표는 있어요. 표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월 11일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네. 좋은 지역구, 네. 자기 자리, 삼선했던 지역구를 버리고 선동이죠, 선동.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하는 강남으로 지역구를 옮기셨어요. 어허. 이게 내부의 물갈이와 정치의 혁신의 하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지금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이제 서초쪽으로 간다는 이제 이런 말씀도 있는데 아무튼 좀 앞으로 이런 여야 관계가 좀 더 이렇게 좀 물꼬가 잘 터지고 좀 더 국회가 정상화되는데 열심히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오늘 이 가게에 찾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또 힘 많이 얻으셔가지고 또 일선에서 또 열심히 해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네, 문을 닫도록 아니 우리 하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이야기 한번 마저. 아니, 못하신 말씀 말씀을 주로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깔끔한 마무리 좋았는데 왜 그래? 아니 참 박시동 남영이 두 분 참.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시계를 보고 있다 보니까 아, 예, 그렇군요. 마칠 시간이 다 돼서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마치세요.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또 만나요. 네.